이렇게 2시간 동안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우리 도현명 대표님, 임팩트 스퀘어의 도현명 대표님이 사회적 경제가 상상하는 대구 경력의 새로운 길이라는 정말로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안들, 구상들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도현명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저도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용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뒷북 소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현명 대표님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나오셨고 네이버에서 온라인 게임 부분에 근무를 하셨어요. 이번에 임팩트 스퀘어라고 소셜 벤처 기업들의 카운슬링이라는 그런 회사를 차리셔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와 투자를 병행시킬 수 있는가 그런 걸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좀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도현명 대표님 강의를 한 30분 정도 듣고 제가 10분 정도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10분 정도는 플로어 쪽에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표님 간단히 인사하시고 시작하시죠. 축축한 날에 반갑습니다. 임팩트 스퀘어 방금 소개받은 도현명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게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상상을 한번 해보시자는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임팩트 스퀘어라는 회사인데 2010년 창업했고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초기 투자를 하고 키우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계시는 이 건물을 포함해서 서울 소셜벤처 클러스터, 이 동네 소셜벤처가 한 250여 개가 몰려 있어요. 이 동네를 기획했던 팀이고, 이 건물을 할 때 계약서를 같이 썼던 회사입니다. 물론 저희 돈은 아니었고 정영선 대표라는 개인이 구입을 하면서 클러스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그래서 소셜벤처 관련된 일도 오랫동안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유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영역이 몇 명 없어요. 다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한 120개 조직을 키워왔고 그 중에 한 지금 시점으로 25개 정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조직이고, 공간도 제가 이 동네에 여러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말고도 강원도랑 부산에 공간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공간에 공동체가 생기고 공동체가 있어야 성장이 생긴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쉬는 시간 딱 됐을 때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줄을 서시길래 옆에 있는 저희 건물에 가서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일단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희가 얘기하는 소셜벤처라는 조직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벤처를 하는 겁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독특한 조직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원래 문제 해결하려면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NGO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기부를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업을 하는 형태의 사회 문제 해결 방법론은 1970년부터 80년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갑자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불렀고요. 그 사회적 기업 중에 벤처러스 하나들이 있는 거예요. 규모화를 시키려고 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애들. 걔를 다른 데서 소셜벤처를 구체적으로 명명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그런 조직을, 탐스 잘 아시죠? 지금 좀 망가지고 있습니다만 저기가 현재까지 나눠준 신발이 혹시 몇 켤레인지 아세요? 9,600만 켤레입니다. 9,600켤레가 아니고 9,600만 켤레. 한국인 전 국민이 2개씩 신을 수 있는, 그거는 기부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기업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런 일들을 만드는 소셜벤처의 기본적인 본질적 성격이고, 그래서 전 세계 사회 혁신과 관련된 중요한 도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총수들이 갔었어요.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왔는데, 저는 북한과 관련해서 전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희가 장학생 중에서도 탈북민이 있고, 저희가 육성하는 소셜벤처 중에도 탈북민 관련된 게 있긴 하지만 딱 그 정도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브렉터쉘 껍질 바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반응하는 평범한 청년들의 어떤 그리고 또 소셜벤처라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제가 이걸 볼 때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저 상황에서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가 답답했냐면 저기 소셜벤처 기업가 갔어야 되는 겁니다. 대기업의 총수들뿐만 아니라 젊은 소셜벤처 사업가들 가서 여기 뭐가 필요하구나 어떤 게 들어와야 돼 여기 무슨 기업이 만들어지면 좋겠어라는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좀 더 나은 발전이 있었지 않을까 다른 어프로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대단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아니라 제가 관련된 고민을 구체적으로 시작한 건 한 전화를 받고서부터입니다. 해외에 있는 잘 알지 못하는 파트너가 연락이 와서 코리아에 기업들이 왔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얘네 영어 잘 못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내용이 이해가 안 돼. 네가 좀 통화해 볼래? 뭐 물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뭐 영어 잘 못하는데 거기까지 갔어.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팔로우를 해보니까 그 코리아가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었던 거죠. 북한 친구들이 거기에 엑셀레이팅 받으러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 있는 그 엑셀레이터는 한국 남한의 상황을 생각하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시장 상황이 왜 그래? 한국은 충분히 빌딩이 많은 나라잖아.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반복됐던 거죠. 영어도 잘 못할 뿐더러. 그래서 그분들은 통화를 못했던 겁니다. 저랑 통화할 수가 없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전화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걸 하면서 제가 처음 듣는 거예요. 아, 북한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있고 그 스타트업이 해외에 가서 인큐베이팅을 하는구나. 내부에는 그런 인큐베이팅이나 엑셀러레이터가 거의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탐문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북한과 이 국교가 맺어져 있는 저희 파트너들한테 혹시 이런 요청이나 들어본 거 없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최근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몇 번 강의했던 조선 엑스체인지 분들이 강의를 몇 번 들으면서 이게 생각보다 꽤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11년간에 한 2,600명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마시멜로 챌린지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기업가 정신 교육을 처음에 뜻하는 교육입니다. 마시멜로우랑 저게 뭐냐면 파스타예요. 파스타 면. 저걸 가지고 마시멜로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척도냐면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거예요. 저걸 평상시에 누가 생각해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해서 저걸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은 뭐냐면요. 갖춰져 있는 규칙을 어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맞나? 이걸로 허용하는 당국은 무슨 생각일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성이 700명에 2,600명 중에 우리나라보다 여성 비율이 더 높아요. 창업교육 되는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된 일일까? 조사를 하다가 별걸 다 보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대통령 그 북유럽 순방단에 소셜벤처 기업가들이 같이 갔어요. 저희도 스웨덴과 이곳에 가게 됐는데 스웨덴은 북한의 출입이 자유로운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북한 들어갔다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이제 한국 2세 현지에서 그 보가 북한을 갔다 온 분도 만나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얘기 들었던 내용들 사실 좀 자료를 찾아서 실면 나온 건데 편의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24시간 편의점. 24시간 편의점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밤에 구매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밤에 구매를 하려고 할까요? 소비가 늘어나고 야간에도 전등이나 여러 가지 기기들을 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고 거기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편의점 24시간 돼요 라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24시간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우리나라도 24시간 편의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12시에 문 닫거나 1시에 문 닫는 데가 있어요. 왜? 새벽에 수요가 없으니까. 저기 24시간이 평양에서 돌아가면 새벽에 수요가 있으니까요.
이 수요가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뭔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암시를 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갈 때 저렇게 아침 식사 판매하는 소위 벤처들이 생겨요. 프랜차이즈 벤처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는 곳곳에서 이렇게 아침을 두부랑 이렇게 파는 곳들이 생기는데 왜 외식이 생길까요? 외식이 생기는 게 뭘까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부터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돼서 테이스트가 되게 미각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따지기 시작하면서 발달하는 거고 그 전에 우리 프랜차이즈를 갔잖아요. 2만 불 때는 프랜차이즈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3만 불 가까이 됐을 때 개별 셰프 레스토랑 가기 시작해요. 이게 GDP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거든요. 1만 불 이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이 사먹는 것보다 더 가치가 높을 때, 그러니까 일하는 게 더 그 시간에 일하는 게 더 가치가 높을 때 사람들이 유전 사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1만 불 정도에서 1만 불 이하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노동력의 가치를 대신 써서 밥을 사 먹는 저 노동력을 아끼는 게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노동으로 소득을 벌어내는 정도가 일부 계층에서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 방식에서 잉태되는 비즈니스를 보고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식들을 봤어요. 저희는 르완다도 가보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어떻게 시장이 포맷되는지를 부르키나파소 같은 출입국에서 그것들을 연구할 때 이 방식을 쓰거든요. 어떤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가. 이거는 되게 다양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출퇴근을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벤처가 생기고 있어요. 콜택시 앱도 있고 콜택시 앱은 왜 생길까요?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 택시를 잡는 사람은 누굴까요? 차가 없는 사람. 차 없는 사람 중에 택시라는 돈을 많이 내면서 다닐 수 있는 북한 주민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외국인 대상일 겁니다. 홈택시.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하죠? 서비스하기 위한 현지인들, 그들 돕기 위한 현지인들, 출장 온 사람들 돕기 위한 현지인들, 이런 사람들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24시간 배송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쿠팡, 로켓 같은 서비스인 거죠. 그거를 돈을 더 지불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장이 다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격차가 벌어졌다는 얘기니까. 하지만 반대로는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힘이 세서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변질시키거나 생성해내는데 능숙하거든요. 그 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통제되어 있던 상황에서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물론 여의치는 않아요. 여의치는 않아요. 저희가 막 조사하다 보니까 아직도 아까 와이파이 말씀하셨는데 앱 서비스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북한에서 연간 새롭게 런칭하는 앱 서비스가 800여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꽤 많죠. 우리나라랑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근데 그 앱 서비스가 런칭됐을 때 업데이트를 어떻게 될까요? 아무 앱이나 깔면 안 되니까 대리점에 방문해서 블루투스나 코드를 꼽아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깔려면 그거 외에는 못 깔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금 제가 최근에 그 북한과 관련돼서 연결되는 탈북 있는 게 들은 얘기인데 가장 부자들, 젊은 부자들이 많이 하는 일은 그 국경 근처에서 중국 스마트폰을 쓰는 일입니다. 그 유심코드 중국 다 터지거든요. 다 터지면 그걸 가지고서는 모든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페이스북 막혀 있어요. 중국 거니까. 그래서 게임들 다 할 수 있는 그 게임들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원래 이 왼쪽이 이제 저희 부르키나파소 그 소셜 벤처를 만들어낼 때 작업이 정말 어려웠어요. 아이디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시장이 없어서. 시장이 있어야 시장의 힘을 이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장이 없는 거예요. 존재하잖아요. 거래라는 게 없어. 자급자족 시스템인 거예요. 거기서는 비즈니스를 만들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냈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무하마드 유누스죠. 사회적 기업가이면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 기업가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300만 명이 넘는 최빈층을 빈곤에서 끄집어낸 사람이죠. 그 서비스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소액 대출을 하는 겁니다. 북한에도 몇 개의
소액대출 회사들이 들어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뭔가 자생자립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행히 시장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기본적인 방향과 모양새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서 그 시장을 이용한 사회 문제 해결의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현지에서 육성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했던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엑셀 캠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가 그렇다고 평양에서 상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도 원하지 않을 거고 저희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랬을 때 많이 하는 게 엑셀 캠프입니다. 단기간 길면 보통 2주 짧을 때는 3박 4일짜리 엑셀 캠프를 합니다. 아주 인텐시브하게 사업을 세팅하는 데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저희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미국에 있는 피스콜이라든지 이런 조직들과 얘기를 해서 평양 엑셀 캠프를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거는 가능하다는 판단이에요. 국제사회에서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도 조선 엑스체인지 가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 저희 가서 돈을 뿌려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영리 조직들 중에 기업가 정신을 주장하고 있는 조직들은 저기에 해볼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꼭 해보고 싶은 일이고 영어의 그 한계들을 우리는 조금 극복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설득으로 썼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현지에서 육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방식입니다. 저희가 스웨덴에 갔을 때 노르웬하우스라는 데 대통령이 방문해서 저희도 같이 갔어요. 인큐베이팅 센터입니다. 노르웬하우스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데 얘네가 아프리카 전초기지를 루안다 키갈리에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 학교를 개조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인큐베이팅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서 부분적으로 인큐베이팅을 진행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주일, 저기가 한 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아시아 진출을 안 하냐라고 저희 노르웨하우스에 문의했고 노르웨하우스에서 평양에 만들어 갈게. 왜냐면 스웨덴을 갈 수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거기에 국제사회가 인큐베이팅 센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에서 다 홀드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기도 못하고. 이런 인큐베이팅 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 상징적으로 전 세계에 뭐 길면은 10수개 정도의 엑셀러레이터에 돌아가면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혹은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거기 현지 상주할 수 있기 때문에 상주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현지에 있는 기업을 키우는 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현지 기업을 키우는 이유는 그게 가장 자생적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자생적인 방식이고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목적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기업 만드는 게 끝이 아니죠.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그리고 기본적인 시장 창출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화를 집어넣는 과정인 거거든요. 다른 부분은 자생적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되게 어려워요. 저희가 루안다, 미얀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현재 있는 분들 중에 엘리트들이 사실 이걸 선점하게 되어 있어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현지에서 가장 좋은 데를 나온 사람들이 선점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뭐 만들어놨자 풀뿌리가 아닙니다. 다 외국계 물먹은 분들이에요. 여기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좀 더 효과가 좋은 거, 눈에 보여지기가 좋아서 그 다음 스텝을 밟게 좋은 게 뭘까라는 걸 고민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한국에 있는 팀들이 거기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프랜차이징처럼 혁신을 인터넷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사를 만들거나 신규 프로젝트를 현지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왜냐면 모빌리티나 의학 같은 거는요. 지금 북한에서 있는 팀들이 준비한다고 1, 2년 내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술과 상당한 수준의 문화적 팀이 꾸려져야지 결과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지금부터 하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복지에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비박스라는 애들입니다. 그냥 저를 박스라고 부르는데 저 친구들 되게 싫어해요. 비박스라고 부르는데 태양광을 가지고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는 그 전기 공급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저게 굉장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왜냐면 저거 전력량이 얼마 안 됩니다. 여기는 이 프로젝트 하나 제대로 못 돌려요. 저게 말이 되냐 했는데 제 생각을 잘못한 거더라고요. 뭐냐면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냉장고나 프로젝터 같은 게 없어요. 핸드폰 충전과 전구가 기본이고요. 거의 좀 더 된다면은 관련돼서 뭐 조리기구 일부를 쓴다거나 선풍기 같은 정도를 돌리는 정도예요. 이거 모터류를 돌리는 게 일반이고 전구류랑 모터류예요. 근데 전구류랑 모터류는 그렇게 전력량을 아주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보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독립된 그리드를 만드는 게 더 수월한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박스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박스를 루안다에서 만나고 혹시 북한에 연애 진출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본인들은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아시아 타겟 국가 중에 북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는 그리드를 만드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통합으로 주는데요. 이런 겁니다. 저걸 충전하고 어떤 사이즈 정도 되면 되겠다는 계산해주고 그거를 하루 종일 햇빛이 드는 게 아니니까 축전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축전한 걸 좀 더 마을 다니면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까지 연결해줘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최적화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에요. 보시면 이거 뭐 제가 사진을 자르다 보니까 안 나왔는데 해외에 있는 아파트 사진인데 생각보다 태양광이 많이 달려 있어요. 지금 뭐 한 3개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달려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전력량이면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택도 없거든요. 지붕 전체를 덮어도 쓸 수 있는 게 에어컨 하나 제대로 못 돌리거든요. 근데 저기 오히려 수요량이 작으니까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데들에서는 조금 적용점들이 충분히 나오겠다.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 있는 저 태양광 패널 다 중국산 굉장히 저가 제품들이어서 환경 오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람한테 되게 안 좋아요. 오히려 소셜매체에 들어가서 건강하고 정당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네는 다 마이크로 파이낸스랑 결합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 있는 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 왼쪽 상단에 있는 데는 노홀이라는 말라리아 혈액 진단기기예요. 원래 말라리아가 개도국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아파 말라리아 같아. 그러면 혈액을 뽑습니다. 그리고 수도에 있는 좋은 의료시설에 그 엄청 큰 배양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배양을 해서 시약을 넣어서 확인을 하면 보통 3, 4주가 지나요. 말라리아 B형이다. 4가지 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B형이다. 약을 가지고 가잖아요. 죽어있어요. 이게 개도국에 말라리아 사망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ABCD형을 다 때려 먹잖아요. 간이 손상돼서 곧 죽습니다. 굉장히 간을 많이 손상시키는 약제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기계가 몇 억 하는 걸 여러 곳에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관리자도 없어요. 지금 좋은 의사와 엔지니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기계는 시약 방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피를 뽑아서 딱 올려놓으면 카트리지에 올려놓으면 얘를 고체 방식으로 눌러서 현미경으로 보고 AI가 판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현미경 기술과 AI 기술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 가능해진 거예요. 빌 게이츠 재단이 가장 주목하는 소셜매체 중에 한 곳은 뽑은 조직이고 지금 스위스에서 얼마 전에 작년에서 올해 초인가요? 기초임상에서 통과했습니다. 95%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면서 일반 의사보다 높은 성공률이에요. 그런 성공률. 그러면 저게 15분 만에 나옵니다. 넣으면 15분 뒤에 결과가 나와서 그 자리에서 약제를 투입할 수 있어요. 의사가 부족한 개도국, 배양기가 부족한 개도국에는 가장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꼭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혈액과 관련된 대부분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지금 북한에 가장 창궐한 병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혈액이 지금 슈퍼혈액 공유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지금
북한으로 잠정 WHO가 발표하고 있어요. 다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검증과 거기에 적절한 투약이 이루어지려면 저는 진단기기가 필요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 서비스의 예시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P2P 랜딩 서비스 굉장히 많습니다. 키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람들이 돈을 넣고 아프리카나 이런 개도국에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쓰는 서비스예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1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닌데 아프리카에서는 한 가정이 독립과 자립을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 현금 규모 차이를, 환율 차이를 이용해서 그 P2P 랜딩은 훨씬 더 강한 서비스력을 갖게 됩니다. 북한과 한국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점자 교육기기예요. 북한은 시각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상으로. 왜냐면 보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수술을 적정한 시기에 받지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백내장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금방 그날 수술하고 바로 퇴원하십니다. 이렇게 안내만 하고 퇴원하고 한 3일 뒤부터 잘 보여요. 근데 백내장 수술을 그때 못 받으면, 특히 렌즈 설계에 대한 정도 못 받으면 몇 년 내에 시력을 잃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수술 제대로 못 받아서 시각장애 굉장히 많아요. 그 시각장애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거 사시죠. 그런 분들은 점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점자 교육을 당연히 북한에서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국이나 북한에 사회 문제가 있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하면 바로 반발이 나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회 문제가 장애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회 문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많은 기업이 나가서 사회공헌하겠다. 이 나라의 사회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다가 경고를 받죠. 거기 진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민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회 문제 인정하는 유일한 게 장애예요. 장애는 생각보다 정책이 잘 돼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되게 잘 돼 있어요. 잘 실현되지 않을 뿐이지 정책 자체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연료가 부족해서 땔감으로 나무를 다 베어다 쓰느라고 나무가 많이 지금 없다.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맞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요. 여기 회사는 이제 포이엔이라는 회사인데 커피 찌꺼기 같은 바이오매스, 음식물 찌꺼기, 커피 찌꺼기 이런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연료를 만들고 탄소배출권을 생성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커피 찌꺼기를 성공했고 미얀마에서 땅콩 껍질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북한 내도 그렇고 바로 인근에 있는 중국에 있는 바이오매스 굉장히 많아요. 연해주에 있는 바이오매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콩재배나 이런 게 굉장히 대량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바이오매스들을 공급하면 지금 탄소배출권이 비싸서요. 저 수순 비용을 안 받아도 탄소배출권 충분히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연료를 공급하고 바이오매스라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실제로 환경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저 기업들 굉장히 체력이 좋은 기업들이에요. 저런 기업들이 현지에 지사를 만들고 혹은 현지에 있는 조직과 협업해서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생기고 지금까지 약 13년간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성장의 기틀이 다져진 탓도 있지만 최근 3년간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금융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사회적 금융을 굉장히 빠르게 진작시키고 약간 이거 대책이 있나 싶을 정도로 돈을 밀어붙였어요. 약 3,800억 정도가 임팩트 투자자금으로 풀렸습니다. 그동안 10년간 풀린 돈이 약 1,500억인 걸 생각하시면 엄청난 돈들이 갑자기 풀린 거죠. 물론 그게 거품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생태계를 완성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해요. 금융이 필요합니다. 레이버는 보통 산업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L과 K, 레이버와 캐피탈이 합쳐졌을 때 생산이 일어납니다. 근데 레이버는 끝까지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캐피탈이 들어갈 때마다 곡선이
급격하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생산력이 증대된다는 그게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기본적인 논리예요. 네이버는 끝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들어가면 빠르게 성장할 거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돈도 돌려받고 사람들도 자립시키고 이걸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들의 금융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어요. 세계 최초니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북한에 들어가서 금융을 한번 해볼까? 네, 이미 사실 있기도 했고요. 세계 최초가 아니어서 약간 김이 새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주식회사와 관련된 법이 없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주식회사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지분 투자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저희가 꽤 한 3, 4개월 동안 북한과 관련된 법을 아시는 분들은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중국인들이 북한 가서 지금 사업하는 것들도 물어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없더라고요. 중국 분들을 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분들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인으로서 한국 회사가 지분 투자를 방법은 없는 걸로 결론 났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본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그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네요. 저희랑 파트너 기관 중에 하나가 Not for Sale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Not for Sale 파는 거 아닙니다라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비명품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그 딱지에 NGO가 있어요 미국에. 그 NGO는 뭐 하는 데냐면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조직입니다. 굉장히 레디컬한 조직이에요. 그 페루 같은 데에는 아동 여성들을 납치해서 인신매매해서 성매매를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전투조를 데리고 들어와서 사람들 구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 대표가 구속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페루 지사장은 감옥에 있어요. 그런 일들이 다 정부에 연루되어 있고 이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아주 레디컬한 조직이죠. 저 조직은 사람들을 구출해놓고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지속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소셜 벤처를 만드는 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포세일이라는 NGO와 여기 있는 조직들을 인큐베이팅하고 투자하는 저스트 비즈니스, 정당한 비즈니스, 저스트 비즈니스의 인큐베이터까지 갖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조직이 콜라보를 하면서 많이 그중 브랜드 중에 매출 100억대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얘들 만들어내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간다의 난민촌에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자를 하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야 투자를 어떻게 하냐 주식회사도 못 세우고 우간다에서 심지어 난민들인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빌려준대요. 론을 하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 대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믿고 그냥 한다는 겁니다. 소액으로 1,000만 원 정도면 회사를 막 제로 한 바퀴 돌려볼 수가 있대요. 우간다에서.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난민촌에 이 사람들한테 차용증 찍찍 그냥 F용지에 써서 주고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한 기수가 끝나고 그들이 사업을 하나 돌아갔을 때 당연히 받을 생각 없이 돌아간 거예요. 마음은 이미 포기했죠. 그 돈은. 그렇지만 난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돌려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투자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난민촌에서는요 이런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들이 론 방식으로 사실 무담보에다가 차용증을 쓰긴 해요. 그 차용증이 있는데 그냥 A4 용지에 그 사람 사인이 들어간 건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민인데 국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회수율이 꽤 높습니다. 돈을 벌고 있지 못해요. 하지만 잃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간다 난민촌에 다니는 북한이 왜 못하겠어요, 그렇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걸 사실 저는 되게 강조하는데요. SIB예요. SIB.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그냥 요체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미래에 확실하게 발생할 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 비용을 지금 예방하는 게 훨씬 싸요. 근데 예방에는 아무도 돈을 주지 않거든요. 그 돈을 민간에서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잖아요. 확실한 비용보다 적게 비용을 들이고 성공을 하면 이 비용 차이가 있죠.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지금 쓸 비용. 성공을 했다는 전제하에 이 갭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겁니다. 구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코뿔소 임팩트 펀드예요. 고치나거나 이런 데에서 코뿔소가 멸종위기종인데 그렇게 밀렵꾼이 와서 코를 잘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별을 지시라고 하면 안 되고
방법을 잤습니다. 콩불국수에 코를 미리 잘라보기도 해요. 심지어. 왜냐면 안 죽는 게 우선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밀렵꾼이 자꾸 죽여갖고 코를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동물보호 단체들이 반대했지만 이렇게 해서 살리는 게 보츠와나 정부의 희망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결국 성공한 건 뭐냐면요. 이 임팩트 본들은 대성공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일종의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진짜 소유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관광과 또 거기서 나는 부수적인 그 소득의 일부를 그 사람들이 배당하는 거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코뿔소 보호하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밀렵꾼들에게 돈을 받고 코뿔소를 팔았는데 보호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을은 코뿔소 6마리에 대한 소유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생각보다 소유에 굉장히 강한 지적을 가지고 그것을 보유하는 능력들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모든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전 세계에서 모았어요. 본드로, 채권으로. 그리고 관광과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 뭐 그런 인형도 만들어서 팔고 하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돈들을 배당하겠다고 한 겁니다. 저희가 이걸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계좌도 터야 되고 막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일주일 만에 전체 매진이 돼서 투자를 못하고 끝났어요. 저희가 너무 느렸던 거죠. 게을렀던 건데 북한이 열린다면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평양의 산화수소 시설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염병이 돌면 끝없이 퍼지는 겁니다. 그 산화수소 시설 하는데 1, 200억이 들까요? 아닌데 현재 추산컨대 최소 5천억 이상이 단번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설비를 시작하면요. 훨씬 적은 돈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열리고 나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들지 모르는 얘기죠. 지금 나무가 계속 베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그렇게 둬야 될까요? 언젠가 정부에 나무를 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단번에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묘종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거기에 나무 심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지금 연해주에서 나무를 먼저 심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것을 옮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작업들이 다 미래에 들어갈 대규모의 비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작업입니다. 거기에 전 세계에 그 돈들을 모으고 그 돈을 가지고서 차액들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예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금강산 관광 이런 거 현대에게 그렇게 부담을 지우지 말고 본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림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전염병 관련된 부분들도 거기가 열리면 퍼질 거 아니에요. 중국으로 퍼지고 남한으로 퍼지고 이것에 대해서 미리 방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WHO나 아니면 지금 식량과 관련해서는 세계 식량 프로그램과 공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본드는 없을까? 그 본드를 만들게 되면 환경 임팩트 본드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치르지 않더라도 미리 준비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개성공단 자꾸 북한에 대해서 다시 수위가 좋아져서 괜찮다 얘기 나오면 개성공단의 개시 재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성공단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시도였고 한 역사를 여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그대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개성공단의 기본적인 거는 그 나라의 임금이 낮은 걸 활용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그 낮은 임금을 주고서 물건을 만들어 온다는 개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베트남에 나가고 미얀마에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은 통일해야 될 대상, 동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좀 더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임금 낮은 것 때문에 활용한다를 넘어서서 리스크를 좀 진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지역 안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꼭 임금 차이가 아니라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을 진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저는 개성공단2는 평양의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방식이 진행됐을 때 진정한 의미의 경제개발과 공조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상상이 어딘가에 가서는 정착되겠죠.
그게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 입장에서도요. 유럽의 사회적 경제는 아프리카 진출하면서 미국의 사회적 경제는 중남미 진출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요.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아시아를 진출하면서 그런 전기를 맞이하겠지만 또 하나는 북한이라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북한의 발전 속도가 빨라요. 24시간 배송을 한다니까요. 우리나라 24시간 배송한 지 얼마 됐나요? 그 앞에는 격차가 굉장히 컸을지 몰라도 그들의 격차가 벌어지고 상류층들이 원하는 수요는 생각보다 우리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관심이 많아서 많이 아시겠지만 저처럼 평범한 그냥 대한민국의 청년들은요. 한국이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 5가지에 북한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미국에 4개, 한국이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 5가지 물어보면 반드시 북한이 1번에 들어갑니다. 외국인에게 물어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 청년에게 물어봤을 때 5위 안에 북한이 안 들어가요. 그게 한국 청년의 인식입니다. 북한 얘기만 하면 엄청 못 살 것 같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죠. 하지만 머리에 떠오르는 건 루안다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좀 달라요. 제가 루안다 가봤거든요. 그 느낌과 북한에 제가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먼저 바뀌고 작은 스텝이라도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작은 거라도 기회가 있다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꼭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가 가장 고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도 한국의 기업들이 가서 엑셀러레이팅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비밀이지만 했어요. 왜냐면 입국을 이스라엘로 하거든요. 가서는 이제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들어가지만 가서 했던 일은 뭐냐면 거기는 고립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요르단을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IT로 창업을 하는 겁니다. 고립되어 있어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국 분들이 들어가서 엑셀레이팅 했다니까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도 가는데 왜 북한에서 못합니까?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아이디어 상상력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굉장히 신선하셨죠? 저한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사실 제가 북한 문제를 좀 오래 들여다보긴 했는데 제 귀에 박혀 있는 건 대성공단, 금강산, 평양특구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조선전화 특구. 그것과는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도 있고 조금만 정색을 가지고 하면 현실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한테 저의 이 기존 관념을 깨는 그런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한 게 있는데 거의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질문을 포기를 하고 바로 플로어 쪽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도래드님이 직접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영 학생, 네. 재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소셜 벤처 입장에서 이제 당연히 당장 필요한 전 공급은 바이오매스나 태양열로 당연히 공급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대량 공급이 필요할 상황이 올 텐데 소셜 벤처 입장에서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봤을 때 어떠한 그 문제점들을 염두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일단은 둘 다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은 아직 거르가 단계입니다. 아직 효율이 엄청나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화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의 단점을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가격 체계 안에다가 환경에 대한 비용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요거를 고려했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를 해볼만 하거든요. 지금 특히 미얀마나 이렇게 좀 바이오매스 그냥 땅콩 껍질이 그냥 버려지거든요. 우리나라는 땅콩 껍질도 씁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나라기 때문에 버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 썼을 때 가격대가 지금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 개발이 더 되면 얘네에서 그냥 고형연료 숯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일을 뽑아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연속 공정이라고 해서 오일 뽑고 남은 건
또 수소도 만들고 심지어 나중에는 태양광도 지금 태양광을 그냥 해갖고 이제 축전하는 방식이라면 효율이 지금 20%대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30%, 40%. 심지어 투명한 태양광 발전 거기다가 더 나아가 인공 광합성까지 그 기술들이 어디까지 발전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거에 궁극적인 지점을 설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대대적이지 않은 이유는 미약하기 때문에 그 효율이 아주 좋지 않아요. 연수님 발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제 개도국이나 하체지 전환국의 정책 컨설팅 사업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늘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제 수혜국에서 그냥 한국의 자본을 받기만 하고 이게 현지에 잘 정착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시죠. 그 엑셀러레이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그냥 뭐 컨설팅을 해주시는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좀 그냥 개인적인 동기가 궁금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굳이 소셜 벤처를 하신 이유가 어떤 사명감이 있으신지? 예.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설명드리면 소셜 벤처 엑셀러레이터는 인큐베이팅하고 엑셀러레이팅하고 벤처 캐피탈이 또 달라요. 비슷해 보이시잖아요. 달라요. 벤처 캐피탈부터는 금융입니다. 금융이에요. 도와주는 게 메인이 아니고 적절한 가격에 적절하게 돈을 넣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빼는 금융이에요. 투자라는 영역인 거죠. 인큐베이팅은 아이디어만 있는 애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여기는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줘서 해당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게 인큐베이팅이에요. 교육이 굉장히 강합니다. 엑셀러레이터는요. 상품이 이제 막 나온 애들한테 투자를 해요.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서 신뢰도를 서로 쌓은 다음에 성장을 가속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둬도 해당 기업은 망하거나 아니면 망하지 않으면 2, 3년 뒤에는 그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애들이 들어가면 시행착오가 확 줄고 빠르게 그 순서들을 밟아나가면서 가이드가 돼주는 거죠. 우리는 말하자면 저희는 셰르파 같은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 요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보통 빠르더라. 그게 항상 최적화된 답은 아니지만 보통 빠르더라는 가이드를 준대요. 그럼 그들은 쉽게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죠. 그 작업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는 인큐베이터랑도 다르고 금융사가 아니에요. 저희는 도와주는 코칭 조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초반에 약간 교육을 하고 그 뒤에는 컨설팅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멘토링적인 요소예요. 대부분의 시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건 저는 여전히 온라인 게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제 핸드폰에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너무 그때 만족스러웠는데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창업을 한다면 뭔가 제대로 혁신적이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하고 싶었어요. 그때 2007년에 알게 된 하나의 책이 세상을 바꾸는 대한기업가 80인이라는 프랑스 애들이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가 100여 명을 만나고 쓴 탐방기예요. 그리고 요걸 해야 된다. 이게 지금의 빅웨이브다. 라는 판단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를 2008년에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석사를 하다가 창업을 한 겁니다. 지금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수익 창출? 저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에게 대기업들 사회적 기업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지원을 직접 못합니다. 저희가 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 컨설팅을 해서 대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돕는 애들을 만들어드리고 수행을 하면서 돈을 받고요. 이게 이제 저희의 운영 수익들을 많이 커버를 하고 제일 큰 수익은 당연히 회수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초기 투자한 팀들이 저희는 굉장히 낮은 밸류로 투자를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대신 한 3년, 길면 한 5년 뒤에 해당 팀이 10배 정도가 커지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했을 때는 10배는 훨씬 넘어요.
지금 한 팀이 곧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액세스를 일부 하게 되는데 한 100배 정도 커졌거든요. 그런 팀들에서 저희가 지분을 빼는 거죠. 그러면 뭐 1억을 넣었으면 10억으로 5천만 원 넣었으면 5억 정도 저희가 회수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익이 되죠. 저도 비슷한 질문 하나 들어볼 텐데요. 조선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북한 스타트업 컨설팅을 해주면서 실제는 이제 그 비용을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사업을 따로 하면서 거기서 얻는 수익을 가지고 북한 스타트업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북한에 실제로 실현될 때 수익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모든 스타트업 비즈니스는 처음 시작할 때는 밑빠진 놈이 물 붓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일단 붓는 겁니다. 한참 붓다 보면 생태계가 생성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돌아가거든요. 벤처 생태계는 지금 그래도 돌아가는데 소셜 벤처 생태계는 지금 밑빠진 돈이 물을 엄청 붓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이없을 때도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쓰인다고? 예세금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근데 북한은 더 많은 돈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작업은 비영리조직과 국제개발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기업을 키운다는 관점 이전에 그 사회를 좀 더 진보시킨다는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독자, 여기를 개발하고 저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독자라는 관점에서 도구가 기업이 되는 이런 어프로치가 초반에 필요하고요. 다행인 거는 이게 요즘에 이제 바코라고 하니까 베스트 어베러블 트렌티 옵션이에요. 같은 효과를 내는데 비용이 달라요. 그 솔루션에 따라서 기간과 비용이 다른데 그 중에 좋은 똑같은 성과를 내지만 좀 더 싸고 효과성이 좋은 애들의 많은 비용이 돈들이 부어지고 있는데요. 북한 관련돼서 들어가는 돈들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이 기업 형태로 바뀔 때 바코가 좋아질 거예요. 훨씬 더 좋아질 거여서 그 작업에 대한 수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국에는 몇 개 재단들에 탭핑을 했는데 반응은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네, 그 질문 딱 한 번만 더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손을 번쩍 드시죠. 감사합니다. 저 가면 너무 재밌게 들었고 저도 질문 간단하게 2개만 하고 싶은데요. 기본 2개. 아주 간단한 건데 북한이 개혁 개발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도 사회적 기업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오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있을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있어서 이게 중국의 예컨대 사회적 기업이 북한에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도 북한에 들어왔을 때 북한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을 좀 택할 그런 유인 같은 게 있을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북한에 있어서 뭔가 더 유리한 점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진출을 할 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고용이라고 해야 할지 북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단은 우리가 사회적 경제 쪽에 앞서 있으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벤처하고 북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태계만 키워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첫 번째 게 뭐였죠? 중국 아, 사회적 기업과 예.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에 일단은 그렇게까지 북한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고요. 중국은 사회적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돈에 집중하는, 훨씬 더 돈에 집중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장애인 기업을 갖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 굉장히 집중하는 거고요. 3,500명짜리 장애인 기업이에요. 근데 다른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거 문제가 그렇게 심하고 안전 문제가 그렇게 심한데 환경 문제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 정부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아는 영국인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하시는 소셜벤처가 있어요. 그 셔틀 타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 출근할 때 시간이 안 맞으면은 출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 별로 없대요. 근데 그 사람들, 늦은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셔틀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구성을 잘 만들어서 쭉 뭐 비슷한 공장이나 일자리에다가 쭉 데려다주는 그런 셔틀을 하고 있고 소액으로 받는 대신에 장기 계약을 해서 이게
이게 수익성이 그냥 좋진 않지만 그럭저럭 나온 지속 가능성 존재하는 만드는 분이 많으니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 사회 문제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나라가 관심이 있겠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실 한국만큼 거기 신경을 쏘는 조직은 없을 것 같아요. 국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건 당연히 같이 섞여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허락하지도 않을 거고 또 우리도 일하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탈북민 고용이나 또 탈북민이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 저희가 엑셀런트 멘토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아주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 작업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당연히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분리되어 있되 협력하는 구조의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미국인이랑도 일을 하고 인도 사람하고도 일을 하거든요. 다 온라인으로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재택근무도 지금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방식이 처음에 불편해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 시스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진원 교수님이 아무래도 북한에 많이 하셨으니까 뭔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수에서 감사하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개념적인 것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런 accelerating 멘토링 혹은 코칭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에서 벤처 캐피탈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걸 도와주시기 위함인지, 그것이 이제 사회적 소셜 벤처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것인지. 예. 일단 둘 같아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라는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2005년도 정도에 생겼습니다.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된 개념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인큐베이터가 있고 벤처 캐피탈이 있었는데 요 사이 기간에서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 기간도 경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유사성이 있는 방향들이 항상 존재해서 그걸 누가 서포트를 해주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미숙함 때문에, 경험의 부족 때문에, 혹은 한 번에 그냥 미약한 실수가 나비효과를 일으켜서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인데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작업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서포터가 생긴 겁니다. 그게 엑셀러레이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6, 7년밖에 안 됐습니다. 엑셀러레이터라는 개념이 들어온 지가. 미국에서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요즘 하죠. 네, 그러시죠. 두 개씩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택한 것이 제프리스나 조선이 굉장히 그쪽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싱가포르 모델을 지금 벤치마킹 하고 싶어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혹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제 평양에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이런 우리가 가르쳤던 평양과학에 보면 정말 브라이트하고 앱 개발이나 이런 것에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돼서 이런 이제 벤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유니콘 기업 같은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 들어와서 M&A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려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투자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이런 북미 수교나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는 하지만 결국은 이런 북미 수교를 통해서 북한이 그런 좀 투자 환경이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도 뭔가 미국에 있는 비영조직과 얘기를 하다가 다 중단한 것도 그런 이슈 때문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중국 기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선호되는 건 중국 기업을 세우고 그 지사로 북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방식은 지금도 허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몇 번을 고민했는데 이 분위기에서 잘못했다가 그르칠까봐 저희도 지금 그 시도 자체를 중단한 상태지만 결국에는 그런 방식이 초기에는 많이 시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방식은 지금도 중국에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한 2, 3개월 전에 그 실제로 그 치킨이 국경을 넘어서 북한으로 배송되는 그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배달하는 겁니다. 치킨을 먹기 위해서. 네. 근데 이거는 인간의 그 열망이 비가역적이거든요. 치킨 한번 먹어보면 또 먹고 싶어져요. 언젠가는 뭐 얼마가 들지 뭐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를 넘어서는 순간이 오는 거죠. 치킨은 위대하니까. 근데 그 작업이 지금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많은 구멍들을 더 크게 만들 겁니다. 이 작업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약간 비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러야 되는 마음들은 중국 외의 대안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마음이거든요. 그 시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수교가 제일 중요한 기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한계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3시간 동안 강의분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조현명 대표님 정말 참신하고 기발하고 아주 상상력이 뛰어난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 그리고 구상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딱 2가지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책상 위에 있는 그 통기업 설문 질문지가 있어요. 내년에도 셀럽을 개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A4로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그 첫해 셀럽 때 이 셀럽을 기획하고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신 김지은 간사를 소개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2번째 이 셀럽을 만들고 기획하고 강사 섭외하고 모든 과정을 실제로 힘써주신 김지은 간사 저기 간단히 인사드리고